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남자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지우라고 한다면 전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지우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단,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만 제외하고 말이죠. 눈물과 외로움, 어둠으로 얼룩져 있었던 어린 시절, 제게 손을 내밀어줬던 그분 덕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준 특별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간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말할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서 놀이공원에 갔던 일, 동물원에 갔던 일, 바닷가에 갔던 일 등등 어린 시절 누구에게나 추억 한 조각쯤은 남아있을 테지만 제겐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눈만 마주치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두 분을 보고 있으면 마치 철천지 왼수지간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말이죠. 아니,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집 청소도 안 해? 여기 좀 봐. 애가 가지고 논 블럭이 바닥에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잖아. 이게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밟아서 미끄러지기라도 했어 봐. 당신도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해봐. 그런 자잘한 것까지 눈에 들어오나? 그리고 본 사람이 대신 좀 치우면 어디가 덧나?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휴, 진짜. 당신이랑 싸우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어린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언성을 높이고 싸울 때마다 불안하거나 무섭진 않았느냐고요?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싸우는 게 마치 저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중엔 눈물도 나지 않았고 두렵거나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무뎌진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어린 나이부터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제가 국민학교에 막 올라오던 시기에 낡고 허름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버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죠. 아버진 이사 온 것에 대한 불만이 정말 한가득이셨습니다. 이게 뭐야? 지진 나면 집 다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당신이 돈을 좀 더 잘 벌어오지 그랬어. 그럼 이런 집에 이사 올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럼 이런 집에 이사 온 게 전부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전 집보다도 더 좁아진 집. 고개만 돌리면 검은 주택 바퀴벌레가 보이고 벽지 곳곳에 지워지지 않은 곰팡이 흔적이 묻어난 집. 딱 봐도 가난이 잔뜩 녹아있는 이 집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부모님은 되도 않는 걸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밖에 있는 짐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꼬마야, 혹시 오늘 이 집에 이사 왔니? 네. 그렇구나. 오랫동안 안 나가던 집이라 언제 사람이 들어올까 궁금했었는데 아저씨는 바로 옆에 양옥집에 사는 사람이야.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이 주변에 계속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웃이 없었는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 부모님은 아내. 아이고 참, 내 정신 좀 봐. 한창 이삿짐 옮기느라 바쁘시겠구나. 아저씨가 뭐 도와줄 일은 없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가족끼리 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도 이웃 주민이 이사를 들어오는데 안 도와줄 수가 있나. 아저씨 힘 못 쓸 것 같아 보여도 왕년엔 꽤나 힘 좀 썼던 사람이야. 저는 도와주신다는 아저씨를 극구 만류했지만 아저씨는 결국 길에 널브러져 있는 이삿짐 박스를 들고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그런 아저씨의 뒤를 황급히 따라 올라갔고 아버지께선 이삿짐 박스를 들고 있는 아저씨를 보고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신 뭐요? 뭔데 우리 집 짐을 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 여기 옆에 양옥집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집에 이사 오셨다고 해서 이웃된 기념으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이삿짐도 옮겨드리러 왔어요. 누가 도와달라고 부탁이나 했수? 빨리 짐 내려놓고 가슈. 바빠 죽겠는데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고.
아버진 아저씨가 들고 있는 짐을 신경질적으로 뺏어 들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아저씨 멋쩍게 웃으시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저씨 뒤를 따라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 아니야. 아저씨가 잘못한 거지. 절대 아니에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래, 바로 옆집이니까 앞으로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하자. 이삿짐 정리 잘하고. 아저씨는 방긋 웃으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아저씨의 첫 만남이자 길고도 깊은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이사를 오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의 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난 집에 살고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자주 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다 해가 저물 때쯤 집으로 들어가곤 했죠. 제 성격은 어릴 적부터 소심했고 남자치곤 목소리도 굉장히 작은 편이었기에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한 명 사귀지 못했어요. 집에서도 외톨이, 학교에서도 외톨이가 된 것이었죠. 그렇게 늘 혼자였던 저의 삶에 약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건 이사를 오고 나서 10개월 정도 지난 초겨울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모님의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홀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시는 아저씨였죠. 이렇게 추운 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뭐하고 있어? 아이고, 볼 빨개진 거 좀 봐. 아저씨 안녕하세요. 왜 혼자 있어? 집 문이 잠겨 있어? 아니요, 그냥 혼자 시간 보내던 중이었어요. 시간이 늦었는데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이고, 밥도 안 먹고. 아저씨 손 잡아. 저녁 먹으러 가자. 아저씨는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어 버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날이 추웠는데도 아저씨의 손은 냉기 하나 없이 따뜻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아저씨의 손을 잡고 향한 곳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여보, 순대국 한 그릇만 내어줘. 순대 많이 넣어서. 아, 혹시 당신이 말한 그 아이야? 우리 옆 주택으로 이사 왔다던. 안녕?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내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선 제게 금방 순댓국 한 그릇과 따끈한 밥을 함께 내어주셨어요. 추운 겨울의 순댓국은 뼛속까지 서린 추위를 사르르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 입 맛을 보고서 허겁지겁 먹는 저를 보고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께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천히 먹어 인서가. 안 뺏어 먹는다. 꼬마야, 넌 이름이 뭐야? 전 김효상이라고 해요. 효상? 이름도 멋지네. 올해 몇 살이야? 8살이요. 오, 8살이구나. 그런데 효상인 친구들이랑 안 다녀? 가끔 아저씨가 너 보는데 볼 때마다 혼자였던 것 같아서. 저 친구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저씨 딸은 올해 6살이고 아저씨 아들은 올해 10살이거든. 우리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아마 곧 가게로 찾아올 거야. 그때 소개시켜 줄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로 두 아이들이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씨의 딸로 보이는 아이는 정말 작고 귀여웠고 아저씨 아들로 보이는 아이는 10살이 아니라 한 13살 정도로 보이는 덩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더라고요. 아저씨는 밝게 웃으시며 아이들을 불러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얘가 우리 아들, 우리 집 장남 형진이고 얘가 딸 보영이야. 형진아, 보영아, 여긴 우리 옆집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 온 동생이자 오빠. 이름이 효상이래, 김효상. 나이는 8살이고 이사를 와서 또래 친구가 없다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 우와, 효상, 이름 되게 멋있다. 안녕 효상아, 반가워. 난 윤형진이고 얘는 윤보영이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형진이 형은 제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전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가 생겼다는 건 제겐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한 번도 누군가 옆에 있어줬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저씨께선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서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친구 생겼으니까 밤 늦게까지 위험하게 놀이터에 혼자 있지 마. 정 갈 곳 없으면 여기로 놀러와. 여기 국밥집이 아저씨 가게거든. 배고플 때마다 순대나 만두도 먹고 가고. 알겠지?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대부분의 시간을 형진이 형, 보영이와 함께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진이 형은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시간이 맞을 때마다 등교를 같이 했어요. 학년은 달랐어도 등교를 하는 시간은 같았기 때문이었죠. 형은 늘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 상쾌한 바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야, 효상아, 우리 지각이거든. 지금부터 속도 낼 건데 형 옷 꽉 잡아. 너 안 그러면 떨어진다. 알겠어, 형. 꽉 잡고 있을 테니까 달려.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우울하고 말수가 적은 외톨이에 불과했었는데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 저도 저절로 에너지를 받아 밝고 활기찬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보영인 절 정말 친오빠 따르듯이 잘 따랐습니다. 틈만 나면 제게 같이 놀자며 손을 잡고 보채곤 했죠. 오빠, 혹시 공기놀이 할 줄 알아? 공기놀이? 아니, 오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에이, 뭐야. 그럼 고무줄 놀이는 할 줄 알아?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 보영이가 가르쳐 줄래? 그럼 오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오빠는 보고 따라만 하면 돼. 일단 공기놀이부터 가르쳐 줄게. 이게 공기놀이라는 건데 그 조망만한 손으로 공기를 굴려가면서 제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흐뭇하게 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종종 함께 놀기도 하고 또 아저씨 국밥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전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조금씩 변화함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덕분에 성격이 점점 바뀌니 학년이 달라질수록 제게 다가오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났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졸업을 앞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졸업식은 생애 딱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졸업을 하는지 마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진 밖으로 돌기 바빴고 어머니는 일을 한답시고 새벽에 나갔다가 늦은 밤에 들어오셔서 항상 씻고 나면 곧바로 잠자리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 졸업식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효상아, 너 졸업식 했냐? 아니요, 내일 모레가 졸업식이에요. 어? 나 졸업했을 때보다 이틀 정도 늦게 하네. 졸업 축하해, 김효상. 너 이제 중학교 오면 좋은 날 다 갔구나. 생각 들 거다. 자, 졸업하니까 형이 선물 하나 사줄게. 뭐 갖고 싶어? 어, 괜찮아.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공부나 좀 가르쳐줘. 형 공부 잘하잖아. 에이, 나보다 네가 더 잘하지 뭐. 뭐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정도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물어봐. 이 형아가 전부 다 가르쳐준다. 형은 제게 졸업을 축하한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 졸업식에 부모님 좀 안 오면 어때? 혼자면 어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는데 아쉬울 것 없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졸업식 당일날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예상했던 것처럼 저의 졸업식에 찾아와 주지 않으셨고 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혹은 친구들의 카메라를 건네받아 사진을 대신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과 참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혼자 꽃다발도 없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으니 가슴 한켠이 시큰거리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괜찮은 척을 해봐도
속상한 감정은 잘 묻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고 뒤를 돌아본 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안 늦었네. 너무 늦었으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왔긴 네가 말해줬잖아. 오늘이 졸업식이라고. 부모님이 안 오실 것 같다고 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와봤는데 정말 안 오셨구나. 우리가 오길 잘했네. 졸업 축하한다, 효상아. 자, 여기 꽃다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확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전 그날 정말 최고의 졸업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되어선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하교 후 아저씨 가게에서 형진이 형에게 모르는 부분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형은 절 보고서 엄청 이해력이 빠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네가 우리 학교 전교 1등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하겠다, 야. 이해력도 빠르고. 그래, 이렇게만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에이, 형, 너무 비행기 태워주는 거 아니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야. 형이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쳐줘서지. 그렇게 걱정하던 중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해나간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 어린 시절부터 왼수처럼 싸우시던 저희 부모님께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일찍부터 끝을 내셨다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머닌 집을 나가시기 전 짐을 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 아빠랑 진작부터 안 갈라서는 줄 아니?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네가 불쌍해서 그런 거였어. 그런데 이젠 이 김씨 집안 지긋지긋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 그래서 갈라서자고 했더니 니네 아빤 좋다고 받아들이더라고. 효상이 너 혹여라도 살아가면서 엄마를 찾거나 따라올 생각 추호도 하지 마. 난 너랑 얼굴 마주하고 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어머닌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집을 떠나시게 되면서 전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 제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아버지께서도 이혼을 하고 나서부턴 정말 가끔씩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생사만 확인을 하러 오시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참다 못한 전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제 저한테 남은 가족이라곤 아버지뿐인데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그마저도 1시간도 채 안 있다가 나가버리시고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시냐고요. 난 네 인생이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 혼자 지내기 못하면 네 발로 고아원이라도 찾아가서 나 좀 받아줍쇼 해보던지. 요즘 고아원이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다더라. 고아원 가면 밥도 먹여줘, 잠도 재워줘. 그래, 차라리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게 네 인생에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저게 아버지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태생부터 불행했던 난 잠깐 찾아온 행복에 정신을 못 차리고 허덕이고 있었던 거라고. 지독히도 깨기 싫은 꿈에서 깨어나 마주하기 싫은 현실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겐 불행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집에서도 외톨이가 되고 학교에서도 외톨이가 된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게 닥친 것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도 바닥이 났고 집에 음식도 바닥이 나버려 끼니를 굶을 때도 많았죠. 고작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결국 전 고민 끝에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순댓국집으로 찾아갔어요. 효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요새 통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 집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얼굴도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그 따뜻함을 마주하니 또 눈물이 미친 듯이 차오르더군요. 전 그렇게 아저씨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할 자신 있어요. 아니면 집 나르는 거라도 할게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군말 없이 다 잘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효상아, 우선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좀 해봐. 아저씨는 울고 있는 절 달래주시면서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 겨우 울음을 그치고서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아저씨께 해드렸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는 건 오직 나의 몫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신 아저씨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야. 넌 아직 너무 어린데 정말 잘할 수 있겠어? 네, 저 할게요. 무조건요.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일을 꼭 시켜주세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들으시곤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일부터 가게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니 앞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꼭 대답하라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시간 동안 아저씨네 가족은 절 많이 걱정하신 듯 보였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순댓국집을 찾아간 건 어린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지만 제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저씨의 순댓국 가게에서 설거지와 마감 청소 일을 했고 항상 일을 마치고 나면 아저씨는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을 포장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효상아. 가서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끓여 먹어도 돼. 꼭 챙겨 먹고 자야 한다. 알겠지?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무 경험도 없는 제게 덜컥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안겨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알고 있기에 전 아저씨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설거지를 한 그릇이라도 한 번 더 뽀득뽀득 광이 나도록 씻었고 때가 가득 끼어있는 타일을 박박 닦아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 건지 어느 날 형진이 형과 보영이가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효상아, 일하는 거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어? 맞아. 오빠 공부 되게 잘한다며. 학교 마치자마자 달려와서 이렇게 일하고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자고 엄청 시간 아깝겠다 생각 들 것 같은데. 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무난하게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게 목표야.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려면 미리부터 이렇게 일해보면서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경험 쌓아봐야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형과 보영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건지 영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저씨께 가서 뭐라고 말을 하더니만 아저씨가 다가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상아, 너 내일 아저씨한테 성적표 좀 보여줄 수 있겠냐? 제 성적표는 왜요? 아저씨가 잠깐 봐야 되겠으니까 내일 꼭 가지고 와. 알겠지? 꼭이야. 아저씨는 뜬금없이 제게 제 성적표를 들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험을 칠 때마다 성적표를 잘 보관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갑자기 성적표를 왜? 하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지고 온 성적표를 보여드리니 아저씨와 아주머니 두 분 다 제 성적표를 보고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아저씨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상아, 넌 여기서 설거지를 할 애가 아닌 것 같구나. 이 아저씨가 수세미를 들 테니 넌 걱정하지 말고 펜을 들어라. 네 성적을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저씨? 지금 한 반의 인원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중에 3등이라니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특하다는 소리인 거잖아. 앞으로 넌 주방일 할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알겠어? 오늘부터 아저씨 아줌마 네 후원자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펜 잡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두 분이 저희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에 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아직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 더해 저의 후원자까지 되어주시겠다는 말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뭔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형진이 형과 보영이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선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중학교 다닐 때 썼던 문제집 같은 거 아직 집에 남아있거든? 그거 내일 너한테 전부 다 줄게. 내가 문제 해설이랑 오답 노트 같은 것도 다 해놔서 도움 될 거야. 형, 정말 고마워. 그런 것도 선뜻 나한테 준다고 하고. 다행이다. 조금이나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 오빠가 괜히 우리 가게 일한다고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야. 앞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야. 그날 이후부터 아저씨네 가족들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습니다. 형은 정말로 본인이 쓰던 문제집과 노트, 그리고 필기구 같은 것들까지 몽땅 다 제품에 안겨줬고 혹시라도 필요하진 않을까 해서 샀다며 새로운 문제집과 학용품까지 제게 안겨줬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꼭 반찬 같은 것들을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습니다. 효상아, 남잔 밥심인 거 알지? 집에 반찬은 여러 개 두고 골라 먹는 게 좋으니까 아줌마 음식 솜씨 좋은 건 네가 더 잘할 테니까 뭐 맛 설명은 굳이 필요 없겠지? 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내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저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아저씨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악 물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신발은 바로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얼굴을 아예 비추지 않으셨던 아버진 집안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어이, 아들 왔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 녀석이 머리 좀 크더니 아주 빠져가지고. 여긴 왜 오셨는데요? 술 먹고 저한테 주정 부리러 오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 기특하다고 칭찬하러 왔다. 이 애비 줄라고 이른 나이 돈도 벌고 말이야. 아주 기특해 우리 아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드리려고 돈을 벌다뇨. 너 어디서 돈을 버는 거냐? 어? 얼마나 벌어놨어?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아버지 헛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본인한테 돈을 주기 위해 일을 한 거라니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전 술에 취한 아버지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절대 지지 않겠다는 듯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냐고? 너 허튼 데다가 쓰는 거 아니야? 어? 아님, 니네 엄마한테 보내주는 거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저 멀리서 큰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저희가 있는 쪽으로 단박에 걸어와 제 손목을 붙잡고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 자식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예? 아버지란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오늘은 왜 오신 겁니까?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선 자식 돈 뜯어내러 왔습니까? 예? 당신이 뭔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요? 내가 아들 얼굴을 보러 왔든 돈을 뜯으러 왔든 간에 그게 그쪽이랑 뭔 상관이냐고?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효상이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긴 아세요? 자식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견뎌왔는지 알면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효상이가 힘들 때 옆에 한 번이라도 있어줘 보셨습니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버지 구실조차 제대로 못할 거면 차라리 효상이 이제부터 제가 키우겠습니다. 효상아 뭐하냐? 얼른 가자. 아저씨께선 제 손목을 잡고서 뻥찐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버지를 지나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예 보이지 않을 때쯤 멈춰서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효상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힘들어도 힘들다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여긴 아저씨랑 너랑 둘밖에 없으니 마음 편히 울어도 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쩌면 마음 편히 울어도 된다는 말을 제일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아저씨의 품에서 정말 미친 듯이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을 모두 털어내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아저씨와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됐고, 그날 일을 아저씨에게서 모두 전해들으신 아주머니께서도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다독여 주셨어요. 제 뒤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원해 주신 두 분 덕분에 고등학교 때도 전교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전 서울에서도 이름난 유명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학 발표가 나던 날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선 저를 정말 있는 힘껏 꽉 안아주셨어요. 효상아, 우린 네가 정말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감사해요,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모두 두 분 덕분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두 분한테 정말 잘할게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 원하던 대학까지 들어가게 된 전, 대학에 들어가서도 놀 땐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땐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 됐을 무렵 아저씨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술을 잔뜩 먹고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나도 금방 알 수 있었어. 장례식장이 이 근처라던데 어떡할래? 한번 가볼래?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아버지란 존재는 저한테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래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간 그래도 자식인데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는 길까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간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해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진 끝내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우연히 지원하게 된 대기업 서류 전형에 덜컥 합격을 해버려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는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형진이 형과 보영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무척이나 기뻐해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면접날 아저씨께선 제게 본인의 넥타이를 매주셨어요. 효상아, 이 넥타이엔 비밀이 숨어 있어. 비밀이요? 그게 뭔데요? 사실 아저씨가 첫 면접을 보러 갈 때 맸던 넥타이야. 이 넥타이를 매고서 가고 싶었던 회사에 바로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 그때 그 운을 받아가라고 아저씨가 이렇게 손수 매주는 거야. 오늘 잘하고 와. 김효상 할 수 있다. 되게 의미 깊은 넥타이네요. 아저씨께서 이렇게 손수 매주셨으니까 저 정말 면접 잘 보고 올게요. 할 수 있다. 별것 아닌 듯해도 소중한 의미가 녹아있는 넥타이를 매고서 저는 면접에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해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쯤 제게 가슴 설레는 일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저씨 딸인 보영이와 오빠 동생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의 연인으로 관계가 확 바뀌어버린 일이었죠. 보영인 어린 시절엔 그저 철없는 동생이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턴 제가 힘들 때마다 같이 술잔을 기울여주고 또 잔잔한 위로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히 조금은 철이 들기 시작하니 안 보이던 부분들도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감정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을 무렵 보영이가 제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효상 오빠, 나 솔직하게 말할게. 어느 순간부터 오빠를 볼 때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간질거리고, 없으면 막 화도 나고 보고 싶어지고 찾게 돼.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오빠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빠는 나 어떻게 생각해? 아휴, 나도 참 못났다. 이런 걸 여자 입에서 나오게나 만들고.
그런 마음은 네가 먼저 털어놨으니까 고백은 내가 먼저 할게. 보영아, 좋아해. 너만 괜찮으면 좋은 관계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 이후로 저희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정말 연인 감정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면 그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자는 생각으로 살아오던 어느 날 아저씨네 가족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형진이 형은 어릴 적부터 시작해 성인이 된 무렵까지도 쭉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형은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죠. 그러다 신호 위반을 하던 차량에 부딪히게 됐고 안전장비를 차지 않은 형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가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형의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아주머니께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형진아, 너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 너 어떻게 살라고? 환히 웃고 있는 형의 영정사진을 보며 저 역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영정사진으로 마주한다는 게 참 허무하기도 하고 믿고 싶지도 않더군요. 누구보다 친형 같았던, 내게는 든든한 기둥 같았던 형은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남겨둔 채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형이 떠난 지 2년 정도가 지난 후 아저씨네 가족에겐 또 다른 불행 하나가 찾아왔어요. 바로 아주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것이었죠. 형이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형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하시고 정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당신 암이라잖아. 그런데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치료를 안 받으면 암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나 우리 형진이 보러 갈 수 있는 거잖아. 내 새끼가 없는데 내가 더 살아봤자 뭐해. 당신이한테 형진이만 자식이야? 당신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뿐인 딸 보영이는 어떡하냐고. 하늘에서 형진이도 당신 치료받길 간절히 원할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에 치료받아. 아저씨께선 아주머니의 힘없는 한마디에 진심으로 화를 내셨고 아주머니께서도 순간 정신이 드신 듯 아저씨를 붙잡고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수술과 치료를 받지 않으시겠다던 아주머니께선 그날 곧바로 치료를 위해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투병을 시작하셨기에 가게도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단 한 번도 미소를 지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전부였어요. 저는 지난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두 분께 은혜를 꼭 갚고 싶은 마음에 아주머니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입원을 하신 당일날 커다란 캐모마일 꽃다발을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짜잔!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셨죠? 병들고 아픈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병원까지 찾아왔어. 바쁠 텐데. 여기 꽃도 들고 왔어요. 캐모마일 꽃이에요. 어떤 걸 사드려야 좋아하실까 생각했는데 캐모마일 꽃이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캐모마일 꽃말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 그리고 고난 속의 힘, 이런 뜻이래요. 힘든 순간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 힘들었었지?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도 치료받는 동안 나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시라고요. 절대로 눈물 짓지도 마시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럴게. 고마워, 효상아. 꼭 아픈 거 다 나을 수 있게 아줌마가 많이 노력할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눈물 흘릴 수 있게끔 노력해 볼게. 저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머니께선 꽃을 받아드시고 향기도 맡아보시고 또 꽃에 꽂혀있는 꽃말도 꼼꼼히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병실에 매일같이 들러
아주머니의 손, 발, 팔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이동하실 땐 제가 꼭 옆에서 부축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같은 병동을 쓰시는 분들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들이 참 효자네. 매일같이 이렇게 부축해서 복도도 왔다 갔다 운동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건강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엄마, 우리 오늘은 2바퀴만 더 돌아봐요. 아들이 효자다라는 말이 제법 듣기 좋으신 건지 아주머니께서도 그렇게 크게 말씀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앞으로 다가올 아주머니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항암 치료비 전액을 모두 결제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괜히 미안하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나한테 주신 것만 생각하면 이 정도 돈은 전혀 아깝지도 않아.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 회복을 위해 그리고 다시 미소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날 아주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마워 효상아. 이렇게 아줌마 옆에 있어주고 손까지 꼭 잡아줘서 아줌마 수술 잘 받고 올게. 네 아주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숨 푹 주무시고 나오세요. 몇 시간 후 아주머니께선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실로 옮겨주셨고 수술을 진행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선 절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수술 잘 끝나셨습니다. 앞으로 경과도 지켜봐야 하고 우선 가장 다행인 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수술 진행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할 수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의식 돌아오시면 원래 계시던 병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선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고 병실에서 목 빠져라 기다리고 계셨던 아저씨와 확 끌어안은 채로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공간엔 아내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수술하고 온다고 너무 수고 많았어. 많이 아프지? 마취라는데 아프기는 무슨. 난 우리 효상이한테 너무 고마워. 아픈 내 옆에서 하루 종일 나 웃게 만들어주고 내 옆에서 손잡아주고 안마해주고 여기 병동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전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한데요. 힘든 수술도 잘 견디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라와 주셔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 아주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아내의 손을 잡고 2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선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고백을 이어나갔습니다. 수술 잘 끝나고 아주머니께서 병실에 올라오시면 그때 말씀드려야지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2 사람 형님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느 연인들처럼 설레는 감정으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왔어요. 뭐? 2 사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어? 언제부터? 왜 우리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했어? 형진이 형도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또 설상가상으로 아주머니마저 그렇게 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말을 할 틈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나아진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어릴 때 사랑으로 절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2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2분을 보면서 낳았다고 전부 다 부모는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신 2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젠 가족처럼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이 집안의 든든한 사위로서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2분께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은혜를 갚아 나가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우린 당연히 합격이다, 합격. 우리 효상이 같이 바르고 건강한 아이가 사위가 되겠다는데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자, 우리 집 예비 사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정말 모진 고생들도 많이 하고 못 볼 꼴도 많이 보고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 우리 딸의 배필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도 좋은 장인 장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결혼 허락을 받은 후 보영이와 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아주머니, 아니 장모님께서 건강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실 뿐 아니라 완치 판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결혼식 자체는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 다 아는 웨딩 사진도 찍고 집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건강한 아들 한 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조리원으로 아내를 보러 오신 장인어른 장모님께선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꼬. 여보, 우리 손자 형진이 애기 때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 나도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형진이랑 똑같이 생겼으니 앞으로 건강한 미남으로 자랄 거야. 그렇고 말고. 바로 아이가 세상을 떠난 형진 형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이전만큼은 형진이 형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장모님께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마음도 조금씩은 무뎌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격 사위가 된 전 장모님만의 잔소리꾼이 되어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약은 제대로 챙겨 드셨는지, 병원 정기검진 일은 까먹지 않았는지, 안 좋은 음식을 드신 건 아닌지 말이죠. 장모님, 병원 정기검진 날 귀찮다고 빼먹으시는 건 아니죠? 저번에 저한테 한 번 걸린 이후로 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어요. 절대 빼먹지 말고 가시고 또 튀김이나 고기, 콜라 이런 거 막 많이 드시진 않았고요. 아이고, 그런 걱정 하덜덜 말어. 우리 사이 걱정 안 시키려고 채소며 과일이며 아주 좋은 것들로만 챙겨 먹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전 처갓집 식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두 분 덕분에 저의 인생은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인연과 마음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우경서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선을 받은 후엔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깊이 존경하고 제가 받았던 사랑의 2배, 아니 100배는 더 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